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조민재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근심이 없다는 사자성어, 유비무환을 아시나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엔 더더욱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1% 슈퍼리치 투자법을 소개합니다. 와우넷 윤유석 파트너와 함께 준비된 노후를 위한 저평가 성장주를 찾아보세요. 슈퍼리치 투자법 세 번째 시간, 저평가주를 고를 땐 이것부터 알아야 한다. 바로 적정 주가를 찾는 방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노후를 위한 슈퍼리치 투자법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완급 조절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이거 공부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많은 분들이 아휴 머리 아파 이럴까 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 두 발짝 앞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강의 복습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일단 종목 발굴의 핵심 조건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은 뒷단에 있는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 우리가 투자할 기업이 뭡니까? 점점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이건 상식이죠. 근데 그 상식을 잊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뭐 시황이 어떻고 지수가 어떻고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황에 투자한 사람도 아니고 지수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 투자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한국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데 그 기업에 대한 실적,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슈퍼리치들, 일반 개인 투자자하고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거. 그들은 오직 돈 잘 버는 기업만 쫓아다니고 그 기업을 발굴하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자, 주식시장 영원 불변의 법칙.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궁극적으로 오르게 돼 있다. 그렇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익이 반등하니까 주가가 반등하죠. 결국 주가는 이익을 다 따라가요. 모든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오르고 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그럼 우리가 주가를 추정해야 되겠습니까? 이익을 추정해야 되겠습니까? 주가 때문에 이익이 변동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익이 변동이 되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추정하는 게 맞죠. 실적이죠. 에코프로비엠, 이건 이제 미래, 향후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전망치고 최근까지 3년 동안 영업이익이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20배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승한 것은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것을 감안해가지고 미리 실적을 당겨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거죠. 네, 오스테인플란트 영업이익이 11배가 증가하니까 주가는 최근에 7배가 상승을 했고요. 메가스타디규 영업이익이 38배나 무려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14배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한 결과죠. 이게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개인들은 이례적인 어떤 재료나 테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열광하시고 그런 종목을 찾아다니시는데 아닙니다. 실적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적은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슈퍼리치들은요, 그 뻔한 정보에 열광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증권가의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슈퍼리치는 아까와 같이 이익을 추정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원래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좀 앞당겼어요. 적정 주가 계산, 이것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적정 주가를 왜 알아야 되느냐? 목표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건 두 번째 일이고요. 첫 번째, 싼 종목을 골라야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게 고르면 아무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목적은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초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은 싼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자, 싸다라는 게 뭘까요? 성장 대비 싼 겁니다. 자, 볼게요. 일단 적정 주가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싸게 사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자는 직업을 유통업자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장사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장사꾼은 물건을 도매가에 떼어와서 적정가에 팔잖아요. 그래서 마진을 챙기죠. 근데 물건을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어떻게 팔까요? 못 팔잖아요. 그리고 적정 가격에 사왔어요. 어떻게 더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 나중에 장사 못 하죠. 안 좋은 소문 퍼질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에 적정가에 사가지고 비싸게 판다는 것은 이거 쉬울까요? 화면에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판다? 이건 유행이죠. 어렵잖아요. 싼 종목을 사야지 마진을 우리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를 정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주가가 만약에 적정 주가 50%까지 올라가야 될 주가를 적정 주가를 모르니까 5% 올라가면 거기에 만족하고 손쉽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목표가를 모르니까 제가 오늘 샀어요. 근데 내일 주가가 3%가 빠졌어요. 달랑 3% 빠진 거 가지고 그냥 손절합니다. 목표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타를 치시는 분들, 매일매일 잦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적정 주가를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조금만 올라도 팔고 조금만 내려도 손절하고, 그러면 증권사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수수료만 증권사에다가 다 주는 거고 정작 내가 가져가는 없는 게 되겠죠. 알아야 됩니다. 자,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적정 주가를 모르시는 분들, 사실 그래요. 적정 주가를 모르시고 이제 이런 분들은 항상 조급하고 불안해해요. 차트만 보고 수급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내 스스로가 좀 두렵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나의 위안거리, 멋진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위로로 삼아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말씀 좀 드릴게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 올라타죠. 막 주가가 올라간다, 추세다, 뭐 수급이 붙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타가지고 여기 막 이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는 거죠. 이게 테마주, 재료주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올라타가지고 더 올라갈 줄 알았더니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은 이런 거. 또 있어요. 떨어지는 주가를 가지고 저는 돈덩어리, 금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이쿠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칼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 안 하는 종목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좋은 기업이 그냥 약세장애라든지 다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걸 가지고 칼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돈덩어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주가를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손절가에만 집중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주식 투자로 돈 잘 벌려면은 손절가를 잘 정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적정 주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손절가를 정합니다. 보통 목표가를 모르니까 손절가부터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샀는데 마이너스 3%까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손절하겠다, 과감하게. 이게 뭡니까? 수수료만 날리는 증권사 봉사활동을 하는. 자, 그러면 적정 주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주식시장의 불변의 법칙이 뭐였죠?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은 궁극적으로 주가가 오르게 돼 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불변의 법칙. 저평가 강도가 세질수록, 즉 기업 가치 대비 할인돼서 저평가 강도가 커질수록 안전합니다.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안 그래도 싼데 어떠한 악재와 어떠한 이슈에도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은 챙기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만큼 원래는 이 위치에 있어야 될 종목이 지금 여기서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살수록 수익률도 높아진다라는 그 결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투자의 대가들 공통점 말씀드릴게요. 싸게 사는 거에 워렌 버핏이 이제 싸게 못 써요. 사실 투자 규모가 수백 조가 되니까 예전에 20대 때, 30대 때는 투자 규모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헐값에 굉장히 자산 가치 대비 할인된 종목을 사가지고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연간 연평균 수익률이 50%에 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금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냥 제값에 사는 거에 만족을 하지. 그러니까 지분 인수를 그냥 제값에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장중에 매매도 못 합니다. 그 정도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에 이제 약세장 같은 경우 있으면 이분들한테는 최고의 기회죠. 평상시에는 싸게 살 수가 없으니까 약세장,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주총회 때. 아니 왜 박앤세일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시장을 나가냐? 오히려 백화점에서 박앤세일은 막 다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박앤세일 기간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 고맙다. 나는 누구와도 경쟁 없이 내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고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앞으로 이런 분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연평균 수익률이 10년간 25%였으니까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분은 고성장주를 싸게 사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는 거, 고성장주를 비싸게 사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짐 로저스가 최근에 지난해 이제 글 쓴 걸 봤는데 본인이 세계 3대 슈퍼 투자자가 된 거에 대한 회고록 비슷한 문구가 있었는데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세계 3대 투자자가 됐던 이유는 싸게 산 거 말고는 없었다. 그만큼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싸다는 게 뭘까요? 무엇의 기준에 의해서 싸다라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한 적정가가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대비 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적정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평가된 종, 기업 가치 대비 할인된 기업을 산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다? 첫 번째, 적정가를 알아야지 그게 싼지 비싼지를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적정가부터 일단 연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싸다는 거, 이 의미가 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자산 가치 대비 싼 거 이런 거 있잖아. PBR 기준으로 해가지고 PBR이 뭐 0.8이다. 야, 청산 가치보다도 못한다. 보통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를 매기는 뭐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그리고 또 가장 쉬운 거, 실적 대비 저평가.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저평가다, 고평가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따지는데 그 기준점이 실적 성장률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좀 쉽게 이해를 하려고 제가 이 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예요. 기업의 실적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가 원래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평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 괴리율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됐다가 점점 넓어지죠. 예전에 그때가 6, 7년 전인가요? 대한약품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대한약품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연간 실적이. 근데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대한약품은 제약회사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수액을 맞는 수액. 그게 뭐 부가가치가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 물에다가 뭐 포도당이라든지 여러 기타 이제 물질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안 마셔도 수분을 계속 섭취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바이오 기업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해외 수출도 안 돼요. 각국에 수액을 만드는 기업이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국내에서만 수요가 있는데 실적이 4년 연속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가 상승 압력이 마치 그거예요. 압력밥솥이 막 끓다가 나중에 폭발을 하는데 주가가 한 번에 10배가 갔어요. 그냥. 그리고 수십 배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50배가 올라갔어요. 예. 1등 기업이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죠. 아이 무슨 수액이야. 설마 이 실적을 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실적이 왜 좋아지는지도 이해도 몰랐고 이해하기도 싫었어요. 관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또 그랬어요. 싱크대 만들었던 한샘이라는 기업. 야, 내가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부엌 싱크대나 만드는 회사에다가 투자해. 주가가 수십 배 올라갔잖아요. 인테리어 쪽으로 전환되면서. 처음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게 지나면 결국 이게 벌어지는 거죠. 괴리율이죠. 괴리율이 점점 커지죠. 언젠가 이거 폭발합니다. 바로 이것이 싸다라는 얘기예요. 성장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안 오르니까 성장률 대비 싸다. 그럼 이걸 좀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이겁니다. 성장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있는데 EPS를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EPS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반드시 하시고 자기 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PER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주식 투자에서 적정 주가 계산 하지도 못하고요. 싼지 비싼지도 모릅니다. 이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EPS 성장률, 이 빨간색이 있어요. 실적 성장한다. EPS 연평균 성장률이 연간 20%씩 성장한다라고 봤을 때 그럼 PER이라는 게 있어요. PER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PER이 높을 때가 있고 실적 성장 대비 낮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싸게 산다는 게 뭘까요? 성장률 대비 PER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성장률이 20인데 PER이 20이 돼야지 적정 주가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론적으로 EPS 성장률과 PER은 같을 때 적정 주가입니다. 성장률이 20인데 PER이 20이다. 그럼 적정 가격이에요. 반대로 성장률이 좀 낮아요. 10이에요. 그럼 PER도 10 정도가 돼야지 적정 주가로 보통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서 PER과 EPS의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검색하시면은 다 나옵니다. 다. 그럼 우리가 언제 사냐? 쌀 때. 성장률 대비 PER이 10배 쌀 때. 언제 판다? 높게 팔면 좋은데 이건 좀 과욕이죠. 이렇게까지 됐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적정가. 싸게 사서 적정 가격이 넘긴다.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요. 보통 적정가에 사가지고 더 비싸질 거를 기대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이게 좀 조마조마하죠.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못 들고 가죠. 근데 싸게 사면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사게 될 거 아니에요. 싸다라는 것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안 팔아요. 그리고 새롭게 이쪽에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적정 주가까지 올라가요. 이게 목표가가 되는 거죠. 이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런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발굴하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먼저 EPS 성장주를 찾아야 돼요.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의 EPS 성장률을 구하십시오. 그 전에 EPS가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단 따져봐야 되겠죠. 성장 안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파셔야죠. 왜 들고 계세요? 우리는 투자는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기업을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올라갈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혹은 정체되고 있다? 그럼 왜 그 기업을 들고 계실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슈퍼리치들은 EPS가 성장하는 기업만 혈안이 돼서 그것만 찾고 있어요. 지수가 어떻게 되든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의 실적 성장하는 기업들. 자,
EPS라는 거에 대해 잠깐 그것만 정리할게요. 왜 EPS를 왜 보느냐? 이 용어 설명이라기보다도 EPS는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다음에 결과값으로 단기순이익이 이제 최종 그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도구가 되는데, 단기순이익을 안 하고 왜 주당순이익으로 했을까? EPS는 한 주당 붙어 있는 이익입니다. 이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단기순이익 전체 나누기 주식수 해버리면 돼요. 100억이다. 근데 전체 주식수가 100주다. 그럼 주당 1억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데 이걸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업들은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증자라는 걸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유상증자가 있고 전환사채, 신주를 찍어내는 거죠. 신주인 인수권 부사채도 그렇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새롭게 찍어서 투자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단기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늘어나면은 주당 가치가 변동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정확한 그 순이익을 볼 때는 주당 순이익 EPS를 보셔야 됩니다. EPS는 증권사 HTS하고 증권 포털에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워낙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EPS를 일단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EPS라는 걸 확인했으면은 제가 이제 숫자를 이제 이렇게 갖고 왔어요. 2018년도부터 최근 2022년도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좀 보시기 쉽게 이제 이걸 이제 그래프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EPS 성장률을 아셔야 돼요. 일단 성장률.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최근에 뭐 경기 침체다 뭐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는 2.7배 평균적으로 10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1.8배, 1.8%. 과거에는 2.7% 연평균. 그냥 물가 상승률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정도의 성장률인데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뭐 GDP 성장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성장률을 구하셔야지 이 기업이 돈이 얼마나 돈을 연평균으로 벌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성장주냐 저성장주냐 아니면 정체기업이냐를 볼 때는 EPS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이거를 아셔야지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종목.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1,7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500위 하는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1등 기업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최고예요. 최상의 1% 종목. 그럼 전 종목 통틀어서 가장 높은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각자의 포트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에다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럼 성장률을 구하셔야죠. 성장률 구하는 건 산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몇 프로 증가했느냐. 이게 14% 증가했다. 또 여기서 이 코로나 만났죠. 코로나 만나니까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 54%가 떨어졌네. 그 다음에 다시 회복했죠. 근데 보통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중에서 한 번 이렇게 이가 빠지는 거는 괜찮아요. 항상 기업들은 이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수출 비용이 갑자기 늘어났다든가 물류 비용이 늘어났거나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약간은 거기서 실적이 약간의 이슈가 있다든가 별의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하나 정도 빠지는 거는 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연평균 대략적으로 이 기업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대략 26% 정도 증가했구나. 이거는 최상위권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보통 2.5%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잠깐. 10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최상위. 고등학교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반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친구가 있고 반평균 점수를 끌어올리는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나마 2.7%, 2.5% 이걸 끌어올리는 최상위권 기업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어떤 기업이 더 내 주머니를 더 크게 채워줄 것이냐, 이걸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EPS 성장률을 일단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발굴할 때 좀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가급적 길면 좋아요. 성장률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서 짧은 것보다는 좀 길게 해야지
5년보다는 10년이 더 낫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나 혹은 5년, 한 4년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평균. 이 정도 구하시고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을 고르는 게 나아요. 꾸준히. 자, 근데 들쑥날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별로 좀 어려워요.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실적을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EPS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기업들은 보통 제가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심화된 종목, 업종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마케팅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을 막 썼다가 안 썼다 썼다 안 썼다가. 근데 보통 그래요. 1등하는 기업의 특징이요. EPS 성장률이 비교적 고르게 올라가요. 고르게. 누구의 방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주변의 경쟁자를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눈치를 안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특히 가격 경쟁을 많이 일삼는 기업들이 이러한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이게 가격 경쟁. 우리가 마트 같은 데 보면 1+1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물건을 많이 만들었다가 안 팔리니까 1+1 재고떨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성장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평균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5%에서 30% 저는 한 요 정도 선에서 선호를 해요. 성장률이 너무 낮으면은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연평균 10% 성장한다? 좀 별로. 근데 한 20%대가 최고 좋은 것 같고, 근데 30%, 40%, 50%가 되잖아요. 그건 좀 의심할 필요가 좀 있어요. 만약에 50%씩 성장하는 기업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40% 이상 성장하는 것은 국내에 2차 전지 소재 기업 빼고는 없어요. 그 이상 성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정도 성장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경쟁사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뛰어들어와요. 처음에는 뭐 EPS 성장률 50%씩 했다가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 그쪽 사업한다고 다 뛰어들어가지고 성장률이 뚝 떨어지죠. 태양광이 그랬잖아요. 태양광 산업은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인데 그때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돈만 쌓았던 기업들이 미래의 첨단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태양광이 다 뛰어들었잖아요. 사실 태양광 산업은 엄청난 고성장을 했는데 돈 번 기업이 없어요. 서로 뛰어들어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느라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높은 성장률이면 조금 그래요. 요 정도 유의사항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발굴하실 때 발굴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가급적이면요, 이 밑에 있는 기업은 좀 뒤로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종목 분석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목보다는 업황 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일 기업을 분석할 때는 이거는 전방 산업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좀 제외시키고, 이거는 시간이 워낙 많아가지고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비재 쪽을 좀 처음에 접근하시는 게 좀 좋아요. 소비재. 왜냐? 소비재 같은 경우는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도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음식료 기업이라고 보십시오. 식품 기업이라고. 전 국민이 고객이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집단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탈한다 하더라도 실적에 타격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과거의 꾸준한 실적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 제과, 제약도 그렇죠. 의류, 옷. 요즘에 뭐 경기 침체다 뭐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약간 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기업들이 괜찮아요. 왜냐면 필수 소비재니까. 컨텐츠, 그리고 화장품 쪽도 그렇죠. 헬스케어 쪽도 그렇죠. 이런 소비재, 소비 친화적 기업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엄청 많잖아요. 전 국민이 그거고, 그리고 일정한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실적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미래 실적을 추정하기가 이게 신이 아닌 이상은 좀 어렵고 불확실히 높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제품들이 요소 계속 나오면서 실적을 끌어올리는 기업들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소비재가 아니라, 소비재만 얘기하면 좀 서운하시죠. 확실한 성장 산업. 확실한 성장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기업, 꾸준한 수요. 반도체 소재 기업, 장비는 아니에요. 장비는 교체 사이클이 5년이 될지 이게 7년이 될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반도체 생산 공정, 최첨단 공정이 도입되면은 기존에 거래했던 장비는 쓸모가 없어져 가지고 이건 정말 어려워요.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지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 소재는 반도체 생산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2차 전지도 소재 쪽입니다. 당분간은 성장을 할 거예요. 2030년 이후까지는. 그리고 전장 이런 쪽에. 이건 성장 산업이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세화 경쟁이 있죠. 그 동일한 사이즈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미세화.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는 사람은 편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 자동화는 다 반도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죠. 미세화, 그다음에 수요 증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소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2차 전지 소재는 뭐 당연하죠. 지금 전 세계 지금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가 지금 그 전기차가 전 세계 10%도 안 되니까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죠. 2030년이 돼야지 40%가 될지 말지 확실히 없을 정도니까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 성장하죠. 그리고 신규 업체가 이쪽에 소재 쪽에서 신규 경쟁사가 뛰어들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시장을 다 장악을 해버려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경쟁 없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 자율주행, 전장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런 쪽에 성장 산업, 확실한 성장 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에너지 보세요.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밸브를 잠가버리겠다고 하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툭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례적으로 유럽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올라갔던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거 투자했던 사람들 여기서 물린 사람들 그냥 앞으로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되게 어려워요. 이런 가격 변동. 철강도 마찬가지죠. 물류 대란 때문에 공급망이 훼손이 되니까 철강 생산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또 중국이 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철강 생산 못 하니까 철강 가격이 폭등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생산 가동을 하니까 툭 떨어지고 예측이 안 돼요. 저거는 실적이. 그래서 외부 환경 요인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신의 경제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해봤는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에 15시간을 기업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이게 분석은 되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장률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성장률 대비 싸다라는 게 뭘까요? 다시 볼게요. 저평가라는 것은요, 기업의 그 성장률, EPS 성장률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단에서 EPS 성장률을 자꾸 얘기했던 거고요. 자, PR이 나왔습니다. PR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뭐 퍼라고 하기도 하고 PR이라고 하는데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냥 검색하시면 쫙 나옵니다. 그냥 사전적 의미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평생 이것은 적정 주가를 산출할 때 PER을 계속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PER은 쉽게 얘기할게요. 뭐 그냥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뭐 주가 수익 비율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는데 현재가 주가가 아까 EPS 있죠. 주당 순이익 대비 몇 배인가예요. 만약에 지금 PR이 10이다. PR이 10이다. 가령 PR이 10이다. 이건 뭐다? 현재 주가가 EPS의 10배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EPS가 1,000원이에요. 그럼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PR이 10배죠. 순이익 대비 10배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업의 PER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가하고 그 기업의 실적과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PR이 이만큼이야? 근데 다른 데는 요거밖에 안 돼? 그럼 싸네? 얘네는 같은 돈을 벌었는데 PR이 20이고 근데 얘네들 같은 돈을 벌었는데 PR이 10이고 싸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싸냐 싸냐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도 쓰입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장률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PR은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업종 평균 PR이 뭐 16인데 이 기업은 10이다. 그러니까 싸다.
틀린 말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업의 어떤 주가가 싸다 비싸다라는 것을 뭐 누군가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PR은 그 기업의 본연의 실적 성장률과 구해야지 다른 기업과 구해서 적정 PR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답답하니까 뭐 거기 막 끼어 넣기를 한 거죠. 자, PR은 그래서 뭐 공식으로 따지게 된다면 이런 거 싫어하시죠? 주가 나누기 EPS입니다. 근데 나중에 PR을 직접 구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시장에 PR이 다 나와 있어요. 아까 EPS도 그렇고 PR도 시장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는데 이 PR을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시장에서 뚝하니 던져주는 PR이 아니라 내가 실적을 내가 전망을 하고 이 기업의 연간 실적은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럼 PR을 구해봐야지. 그럴 때 필요합니다. 결국 PR은 본인이 구하셔야 돼요. 저는 시장에서 던져준 PR 같은 거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직접 구합니다. 시장 안 믿으니까.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결국 이제 PR은 그 기업에 대한 실적 대비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까 EPS하고 PR. 다른 뭐 RO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이거 한 10년 정도 훈련하신 뒤에 나중에 견눈질로 다른 거 보셔도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ROE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영향이 돼 있습니다. 어차피 실적 증가하게 된다면 거기에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얘기를 먼저 딱 던지고 시작할게요. 이거는 뒤에서 앞으로 많이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것부터 일단 던지고 나서 그 뒤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강의 한 번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전달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싼지 비싼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적정 주가를 떠나서 싸냐 비싸냐 이것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요. EPS 성장률과 PR은 동격이래야지 적정 주가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EPS 성장률이 연평균 20%씩 증가한다. 그럼 PR은 20이 돼야지, 20배가 돼야지 동격입니다. 이게 적정 주가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 EPS 성장률 앞으로 연간 EPS 성장률이 연평균 40%씩 나오니까 목표 PR을 40배 정도 주잖아요. 목표 PR을.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한 2년 뒤에 있을 실적을 미리 끌어다가 그냥 목표가에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가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갔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다른 얘기고. 그럼 여기서 싸냐 비싸냐를 따져볼게요. PR은 지금 현재 주가잖아요. 그렇죠? 주가 배수잖아요. 성장률이 PR보다 높다. 저평가예요. 지금 시장에서 업계에서 이 기업의 PR은 얘들이 당기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한 요 정도 10배 정도로 나는 측정하고 있고 그래서 PR이 10이에요. 근데 얘들이 성장률이 갑자기 어느 날 순간부터 PR 20씩 올라가. 그럼 반값이에요. 성장률 대비 반값. 일단 뭐 다 떠나서 최근에 EPS 성장률을 여러분들이 3년치가 됐던 5년치가 됐던 구하신 뒤에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PR보다 높다? 그러면 아이쿠야 다행이다. 계속 들고 가자. 반대로 성장률보다 PR이 높네? 그러면 이거는 고민하셔야죠. 아이씨 이걸 들고 앞으로는 성장률이 높아질까? 고민하셔야죠. 저는 그래요. 처음부터 이제 1,700개 종목을 다 이제 전수 조사를 하는데 최근에 분기 실적의 성장률을 딱 보고 나서 PR과 비교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딱 제거. 좋은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그거 막 붙잡고 늘어져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좋은 종목이라고 소개하는 정보의 홍수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추천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차트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EPS 성장률을 볼게. 그럼 최근 한 4년 정도, 5년 정도의 EPS가 나와 있어요. 그 뭐 증권 포털이라든지 HTS에. 그러면
대충 나눗셈 곱셈 해가지고 성장률을 구하세요. 그런 건 대충 눈도장을 딱 보니까 성장률이 한 20인 것 같은데, 10인 것 같은데 성장률은 10. 근데 PR이 왜 이렇게 비싸? PR이 왜 30이야? 진짜 이런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욕하면서 이렇게 비싼 종목을 추천주랍시고 시장에다가 던지고 지금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이거 하는 거야? 결국 개인 투자자들 보고 설거지하라는 얘기 아니냐? 밥은 지들이 다 먹고 나와서. 그런 기업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일단 싼지 비싼지부터 가려내고 나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팁이죠? 만약에 EPS 성장률이 20이야. 이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에요. PR이 10밖에 안 돼. 그러면 성장률 대비 주가가 지금 반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장률 대비 반값. 이거 이론적인 겁니다. 좀 깊게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왜? 지금까지는 20이었는데 앞으로도 과연 20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높은 PR을 못 주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업황 사이클. 지금까지는 뭐 건설 경기다 업황 사이클 때문에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는 안 나올 걸. 시장의 어떤 그런 의심,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높은 PR을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비재를 얘기한 게 그거예요.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방 산업이 없어요. 소비재는. 이게 소비자가 전방 산업이에요. 소비자가 꾸준히 필수 소비재를 쓰는데 그게 무슨 업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약간의 특성 이런 쪽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EPS 성장률이 20이다, PR이 20이다. 적정 주가네. 살 필요 없네. 들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될 위치죠. 뭐 더 이상 주가가 더 올라갈 일은 없지 않냐. 적정 주가를 초과한 주가 상승 그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매도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인터넷 공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사례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핵심 내용만 좀 하고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허락된 방송 시간이 좀 5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끝나시면요. 제가 어디서 공개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그 시간에 보시던지 아니면 방송이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VOD를 제가 별도로 녹화를 해가지고 VOD 영상으로 남길 테니까요. 그걸 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무료입니다. 오셔가지고 그냥 마음껏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제는 EPS 성장률도 구했고, 그리고 두 번째 EPS 성장률과 PER과 비교했을 때 싼지 비싼지 정도까지만 알았어요. 야, 여기까지 와도 어딥니까? 근데 이제는 목표가,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볼까? 구해보죠. 제가 신이 나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영화를 보고 나오면은 친구한테 막 소개할 때 막 신나가지고 소개하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도 과거에 개인 투자자 하실 때 이걸로 자산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제가 막 신이 나서 흥분을 해요. 방송에서도 그러네요, 제가. 자,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평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도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친구는 뭐 이런 거 같다. 기업도 그래요. 기업이 어떠한 실적에 나왔을 때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요 종목은 한 요 정도 주가면은 고점이고 요 정도면 저점이고 그래서 시장에서 그 정해요. 이게 보시면은 이 과거 한 4, 5년 동안에 그 PR의 흐름입니다. PR의 흐름. 그럼 어떨 땐 실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땐 나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고려해 가지고 적정 주가가 이제 이게 서로 이제 흐름이 나왔겠죠. 이 기업을 딱 보니까 2018년도에는 이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이거는 보나마나 그겁니다. 자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이익이 잡혔는데 주가는 안 오르는 거. 일회성 이익 같은 경우는 주가 안 오르거든요. 이익은 갑자기 그래서 순이익 EPS는 확 올라갔는데 주가가 안 오르니까 저평가가 굉장히 크게 나온 이런 건 제외시켜야 돼요. 보통 10이었네요. 10. 그다음에 또 10.7도 나왔고 이것도 저평가가 일어났어요. 2019년도는 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때 2018년도에 좋았다가 갑자기 또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아마 저평가가 이때 한번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도는 뭐 한 요 정도 나왔고, 요 정도.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평균치를 내봤어요. 쫙 평균치를 내봤더니 9.4배예요. 5년 동안의 고점과 저점에 10개 정도 되는 것들을 나왔더니, 그러면 이 기업의 평판은 뭐냐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오면은 시가총액을 거의 한 9.4배 정도 위치로 주는구나. 그러면 단기 순이익과 시가총액 얘기했으니까 동일한 겁니다. 그럼 주당 순이익이 한 요 정도 나오면은 주가는 주당 순이익의 한 9.4배 정도로 평균치를 주는 거구나. 그러면은 요 기업의 과거, 이걸 바로 히스토리컬 분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지 모르니까 과거의 투자자들은 과연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평판 점수를 줬느냐,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다소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실적을 내더라도 증권사의 목표가가 서로 다른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약간의 이제 주관이 개입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각자의 주관을 개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평균값을 적정주가로 삼고요. 이 평균값의 목표가를 어떻게 정할까요? 사람들이 목표가 그러면은 평균값보다 좀 더 높게 목표 의지, 아니요, 저는 더 낮게 잡아요. 저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딴 놈들이 팔기 전에 먼저 팔려고. 기관들이 목표가 여기 다 알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 애널리스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슬슬 이제 매도할까 이럴 텐데, 제가 먼저 매도하려고. 그래서 목표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있죠. 조금 낮게 더 잡아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잡는 거죠. 자, 지금 목표가를 잡을 때는요, 목표가를 잡기 전에 목표 PR부터 먼저 구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모르셨죠, 이런 것들은. 근데 목표 PR을 구하고 그 PR에 관련된 목표가는 계산하면 나오니까.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반복적으로 청취하시게 된다면 감 잡았어, 이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장 이제 만약에 마감을 했다. 장 마감하고 지금 오늘자 PR을 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사게 되면은, 오늘 사게 된다면 내가 수익률을 한 몇 프로 정도 먹을 수 있느냐, 목표가는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볼게요. 지금 2022년도 지금 EPS가 8,734원에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58,300원이에요. 그러면 딱 보니까 현재가 나누기 EPS니까 PR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 아까 저거 PR 그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죠. PR은 EPS의 주가가 몇 배냐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가 나누기 EPS, 그럼 PR이 나옵니다. 6.4배가 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까 위에서 보면은 이거는 2022년도 좋았을 때하고 나빴을 때하고 연간입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 주가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PR은 안 나와 있어요. 이걸 구하셔야죠. 지금 오늘자 구했어요. PR 이걸 대입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현재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내가 지금 사면은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럼 지금 관점에서 보셔야죠. 그럼 아까 제가 평균을 적정 PR로 봤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PR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약 40% 이게 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하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기업의 지금까지 5년 동안의 평균의 PR은 평균치는 9.4배였어요. 어떤 실적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그 실적에 따른 평균적으로 9.4배까지는 주가가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최근 EPS, 2022년도 결산 EPS는 8,700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오늘 주가는 58,300원이고, 그리고 목표가는 이거예요. 나와서 목표가는 이미 정해져 있죠. 목표가는 이미 결정돼 있는데 오늘 주가만 왔다 갔다 하겠죠. 기대 수익률은 약 40%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한 뒤에 연평균 40%다 괜찮은데? 근데 어떤 종목을 분석했는데 연평균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 이건 참 좋은데 좀 아쉽다. 투자에서 약간 열외. 엔트리 종목을 빼고 어떤 종목을 했는데 70%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반드시 포트에다가 넣어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종목을 한 수십 개, 저는 한 20, 30개 정도를 들고 가는 걸 권합니다. 관리하느라고 어려운데요. 관리할 게 뭐 있습니까? 1년에 실적 4번만 발표하는데 4번만 보면 되니까. 매일매일 차트 보고 수급 보니까 그게 관리하기 힘드는 거죠. 수급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어요. 오늘 방송 준비한 게 지금 뒤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의할 점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매주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와우넷에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 1시간,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좀 깊게 할게요. 아무래도 TV 방송이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제한적인 것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좀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좀 못다한 얘기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요. 종목 사례 중심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약간 팁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차트 보고 단타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책에도 안 나온 내용이고 이번 기회 아니면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도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오셔가지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VOD도 무료고 공개방송도 무료입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요일 날 4시 공개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윤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윤유석 파트너와 함께 슈퍼리치의 종목 발굴법을 알아봤습니다. EPS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 미래의 슈퍼리치 여러분을 위한 핵심 전략이었는데요. 여기서 끝날 와우넷 스페셜이 아니죠? 지금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촬영해보세요. 윤유석 파트너의 노후 대비 종목 분석 특강이 제공됩니다. 윤유석 파트너와의 특별한 시간도 준비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윤유석 파트너를 검색해보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된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제적 자유의 꿈이 현실이 되는 이곳, 윤유석 파트너와 함께라면 미래의 슈퍼리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